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오는 1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무기 거래 논의를 위한 만남이라는 관측 속에 실제 회동이 이루어지고 무기 거래까지 성사될 경우 동북아시아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이 동방경제 포럼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좀 가능성, 그러니까 만남, 북한과의 만남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이제 동방경제 포럼 이번에 8번째입니다. 2015년에 시작이 됐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극동지방 개발 나름대로 이 동방 정책의 야심찬 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도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사실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어쨌든 푸틴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몇 안 되는 국제 협력체이고요. 여기 12일 날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네.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미국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아마 김정은 이번에 푸틴을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실제 그런 움직임들은 그동안 포착이 됐죠. 쇼이구 국방장관이 7월 27일 평양을 방문했었고 네. 이후에 친서도 교환이 됐고 서로 간의 사절단도 방문을 했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분명히 움직임은 다시 말하면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는 분명한데 일정과 장소가 과연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은 김정은은 본인의 경호 문제라든지 보안 문제 때문에 네. 그런 일정이나 장소가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러시아 측에서도 뭐 이 사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북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선 같은 게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을 요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보니까 이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니라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또 거리는 또 너무 멀어서 멀죠. 네,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김정은의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요. 기차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물론 네. 항공기가 있지만 모스크바까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그런 일정과 동선이 지금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예를 들어서 2011년의 경우를 보면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죠. 그때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2011년 6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열게 된다라고 언론에 노출돼 버렸어요. 예.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로부터 2달 뒤 8월 달에 그 울란우데라고 하는 몽골과 접경 도시입니다. 네. 그쪽으로 변경이 된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마 뭐 이번 보도대로 될지 아니면 좀 변동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북한 하면 그동안 중국이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준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 뭐 자신들은 전승절이라고 하는 그때부터도 러시아에 조금 더 치중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정상을 만나는데 러시아 정상을 먼저 만나겠다.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겁니까? 예, 실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단 러시아와 북한은 동병상련의 처지예요. 이를테면 러시아 같은 경우 작년에 2월 달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네. 국제사회에서 지금 뭐 유엔에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지탄을 받고 있고 뭐 전방위적인 제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북한도 마찬가지죠. 네. 북한이 6번 핵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ICBM 발사 뭐 그동안 모라토리엄 작년에 깨고 ICBM을 계속 발사하면서 핵무기도 공개하고 네. 핵무력 정책법까지 공개하고 이제는 서울 또 주한미군 주요 기지도 다 타격 대상으로 삼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규탄을 받고 있고 이게 서로 간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침공,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전쟁이 빨리 끝날 걸로 예상했지만 벌써 1년 반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무기 탄약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생산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내미는 거죠.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이란과 협력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북한까지 지금 손을 내미는 그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결국 자원의 그 불균형적인 이 집행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식량 문제도 그렇고요. 거기에다가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본인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무기 개발, 특히 정찰 위성이라든지 또 본인이 정말 공언했던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이게 자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되니까 자 러시아가 그런 필요를 갖고 있으니 내가 갖고 있는 걸 좀 주면서 러시아로부터 좀 추구받아야 되겠다라는 이해관계가 일치되면서 급속하게 지금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지금 교류와 협력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서로 주고받을 게 있으니까 더 친해지고 빨라지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어떠한 무엇인가를 주고받을 때는 한쪽이 좀 유리하고 한쪽이 불리한 경우가 있게 마련인데 누가 또 지금 힘든 상황인 겁니까? 예, 사실은 뭐 둘 다 절박한 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또 내부적으로 어렵잖아요. 지금 푸틴 같은 경우도 정말 프리고진의 반란도 있었고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직도 러시아 내에서 이 푸틴의 지지도가 높긴 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지금 북한 주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동요가 있거든요. 내부 주민들을 결속시켜야 되는데 사실 김정은도 미국과 비핵화라고 하는 구실로 뭔가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했지만 그 결국 이 기만 전략이 노출되면서 결국 실패했단 말이죠. 김정은이 추진한 외교 전략도 실패했고 뭔가 만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코로나에서부터 이제 개방으로 바뀌면서 사실 김정은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어느 쪽이 더 절박하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거기 답변한다면 전 김정은이 조금 더 절박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4년 전에 이 북러 정상회담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한 겁니다. 그럼 정상회담은 원래 서로 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푸틴이 답방을 해야 할 차례인데 김정은이 만약에 블라디보스톡을 또 간다면 그렇다면 연속으로 가는 건단 말이죠. 그렇다면 더 급한 쪽이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아마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김정은이 좀 더 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때 필요한 군수 물자를 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사실 지금 뭐 북한의 이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된 게 없으니까 알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우리 국방백서 2022년판에 보면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들 중에 두드러지게 우리보다 좀 우위에 있는 재래식 무기 중에서 우위에 있는 것은 야포. 야포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다련장, 북한에서는 방사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그 무기가 필요하거든요. 탄약, 미사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아쉬우니까 북한으로부터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쇼이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이 직접 무기 전시회에 이 대동하고 가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김정은이 무기 공장을 집중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러시아와의 거래가 성사가 되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다지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사실 북한도 여러 가지로 어렵거든요. 특히 그런 생산이 되려면 자원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인프라가 가동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아마 북한도 러시아가 원하는 그런 충분한 이 무기나 탄약을 제공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렇다면 북한은 이 재래식 무기를 주고 받을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배고프니까 식량을 달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그동안 실패했던 정찰 위성 발사하는데 이거 좀 도움을 달라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게 제일 필요할까요? 북한 입장에서? 예, 실제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김정은이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서
5가지 무기 개발 야심차게 추진한다. 극초음속 무기 발사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정찰 위성을 2번이나 쐈지만 사실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그 위성이라는 게 1차 발사 때 떨어진 만리경 다 회수해서 우리 한미가 공동으로 분석을 했는데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그런 역량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밝혀졌거든요. 네. 그렇다면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눈이 필요한데 그 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러시아의 그 기술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실제 미국에게 위협을 주려면 2가지가 절실하게 뒷받침돼야 돼요. 하나는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 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하와이라든지 본토 가까이까지도 가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ICBM인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금 북한이 그동안 고각 발사만 했고 사실 대기권 재진입 능력, 네. 이후에 유도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러시아의 기술 사실 필요하죠. 그 기술을 받게 된다면 미국에게 특히 뭐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김정은으로서는 당장 필요한 식량이라든지 그런 이 기술 이런 것들을 러시아로부터 확보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을 것이고 이 협력이 확보가 된다면 네. 김정은에게 지금도 가장 필요한 것이 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러시아의 인력 수출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하는 그런 길을 터보려고 아마 시도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미국도 이 두 정상의 만남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뭐 기사도 나고 확인도 해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 실제로 만나서 무기를 주고받겠다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조치는 뭡니까? 아마 2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도 얘기했고 국무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성사가 되기 전까지는 북한을 적극 설득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불법 행위를 계속한다면 정말 강력한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사가 된다면 네. 결국은 미국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미국 자체의 역량과 국제사회,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서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방법이죠. 그건 러시아를 향한 제재, 또 북한을 향한 제재, 이런 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결국 러시아가 북한에게 무기 기술을 제공을 해서 북한의 군사력이 강화되고 위협의 수위가 높아진다면 네. 결국은 사실 미국도 그런 비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도 중대한 결심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우리 한국 핵추진 잠수함 없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우리한테 안 줍니다. 호주에게는 줬는데 우리는 안 주고 있거든요.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사실 미국이 소극적이고 비확산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러시아가 그런 협력을 강화한다면 미국도 그런 부분에서 중대한 결심을 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 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러시아에게 조금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절박한 러시아가 과연 이 경고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습니까? 아마 뭐 우리 대통령께서는 일단 뭐 러시아를 꼭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도 북한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북한이 우크라이나 주민을 살상할 무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지난 얼마 전에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다라고 증거까지 제시했는데 북한은 그렇죠. 부인했거든요. 네. 영무성이 나서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도 그런 공개적인 약속을 유지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제는 대놓고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사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 또 나온 얘기는 시진핑 주석도 이번에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하지 않겠느냐. 가능성 어떻습니까?
물론 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처한 위치를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G20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인도에서 열리는데 사실 시진핑 주석 참석 안 하거든요. 네. 참석 안 한 전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시 주석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북중러 3자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내부적으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으로서는 할 수 있으면 미국을 좀 덜 건드리고 미국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시 거기 참석을 해서 이 대치 수위를 높인다면 오히려 중국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뭐 러시아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북중러 연합 훈련, 군사 훈련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또 여기 참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훈련 관련해서는 러시아만 지금 적극적으로 그렇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북한도 아직 얘기 안 하고 있고 중국도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여기 참여해서 3자 연합 군사 훈련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적극적인 러시아와 북한 간의 훈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사실 북한으로서도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이 고도화되고 있고 또 한미일 연합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만으로 대처하기에는 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손을 잡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과연 북한에게 유익한 결과가 될까 아니면 반대일까 그 계산도 아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사되기까지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가능성은 저는 열어놓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죠. 예. 뭐 최근에 김 위원장이 해군 사령부 등 주요 해군 시설을 참관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 러시아한테 이제 우리 해상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을 달라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훈련 자체가 러시아와 북한이 훈련을 한다면 해상 훈련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물론 뭐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해군력과 공군력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해군력을 강화시켜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해군력은요, 우리보다 함정의 숫자는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작은 배들이에요. 고속 함정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해군의 임무가 원양 임무가 아니라 근해에서 지상 작전을 지원하는 연안 그 작전이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북한과 러시아가 해군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 서로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미나 한미일 같은 경우는 물론 뭐 해상 전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지스함 같은 경우 우리 한미일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또 공동 대응 훈련, 상문 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북한의 함정은 작은데 러시아의 함정과 과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협력을 하면서 공조가 되고 연합 역량이 강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조금 의문점인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해군력 강화를 위해서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해서 해군력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 이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에 만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